국내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JHTV 송현 기자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언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김용민 의원님을 모시고 22대 국회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줌 채팅란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김용민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표할 게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네, 반갑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시느라고, 오늘 매일매일 고생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참, 나라다워야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도 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실 텐데, 그게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다들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이번 22대 총선 결과가 헌정사상 그래 유례 없는 야권의 압승이었고, 물론 우리가 200석을 넘어서 헌법 개정과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유례 없는 압승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승을 한 22대 국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대 국회에서의 주요 과제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검찰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 과제가 돼버렸죠. 네. 시대 과제인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 그동안의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지나가면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권력기관 하나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리고 그 독재화돼 가고 있는 이 정권을 강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성격. 다시 말해 검찰 독재를 저지하고 중단시키는 혹은 뿌리 뽑는 그런 성격으로 개혁의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다시는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곧장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개혁의 성격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22대 국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 내용들을 좀 보면요. 당연히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되고, 21대에도 제가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었죠. 그게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안 반영되고 폐기가 됐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그 정신이 많이 훼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2대에는 다시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법을 발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법을 발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저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쭉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 민주주의를 야금야금 파먹었던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한번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단절시키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조직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그 조직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키고 새로운 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새로 만들면서 새로 출범하게 하면 이게 검찰 개혁이 지금처럼 저희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계속 해왔던 검사 탄핵은 여전히 좀 이어가야 합니다. 검사 탄핵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잘못한 검사들을 벌을 주는 거죠. 그동안에는
잘못한 검사를 벌을 주는 방법은 형사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는 것인데, 형사처벌은 검사들이 검사를 수사해왔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는 아시는 것처럼 검찰청법상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이 없고, 국회가 탄핵을 해서 파면시킬 수 있도록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가 이 탄핵 절차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검사 탄핵은 국회가 행정부, 특히 검찰을 견제하는 아주 확실한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사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럼 경찰을 어떻게 믿냐? 이런 그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수사청을 두고 중요한 사건 수사들, 뭐 상당수의 수사가 갈 것 같은데, 그런 수사를 맡는 일종의 한국형 FBI의 개념으로 뭐 이해하셔도 되고, 그것과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좀 경찰의 통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조작죄와 법왜곡죄를 신설하자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굉장히 핵심 과제인데요. 지금은 사건을 조작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나 아니면 위증교사 정도일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사건을 조작하면 사건을 조작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저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국가보안법에는 실제로 그 굉장히 많은 간첩을 조작해왔던 역사적인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려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그 형벌로 처벌받도록 하는 게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무고날조죄라는 명칭으로 있죠. 그것을 이제 일반 범죄로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수부 사건에서는 뇌물죄를 조작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뇌물죄로 조작을 하면 그 뇌물죄와 동일한 형으로 검사나 수사관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제3자 뇌물죄로 뭐 지금 조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무기징역까지, 해당 검사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어떤 그 견제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한편 검사 직급 조정은 끊임없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일반 검사도 임용되는 순간부터 3급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검사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견제 수단인데,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검사장 직선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검사장 직선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개혁과제에서는 좀 뺐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언론개혁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짜뉴스를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가장 확실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21대 국회에 도입을 추진했다가 현재 본회의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언제든지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지금 21대 내에 처리를 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론권 보장이 뭐 사실 우리 법으로도 일부 돼 있긴 한데 실효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늦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지금 저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소비하는 패턴이 온라인 뉴스, 특히 휴대폰으로 제목의 기사를 보거나 조금 관심 있으면 기사 내용의 앞에 한두 줄 읽고 기사를 넘기거든요. 소비 패턴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반론권이, 지금 법에 보장되는 반론권은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주일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 뒤에 이미 뉴스가 다 소비된 뒤에 반론권을 보장해줘서 다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권을 실시간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번 그 법에 좀 도입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상당히 좀 논의를 많이 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포털 사이트 공정화인데,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포털에서, 그러니까 다음 같은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뉴스 서비스, 제휴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그 포털 사이트가 임의적으로 배열해서 그들의 알고리즘으로 배열해서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서 반영되지 않은 기사들은 어, 열심히 기사를 써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거죠. 독자들이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어떻게든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사를 많이 써야 되고, 기사를 많이 쓰는 걸 플러스, 기사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습니다. 기사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으로 가짜뉴스를 다 도배를 해버리는 방식들이 횡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가 언론 기사를 임의적으로 배열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구독제 서비스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개혁은 대의제를 보완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뽑아줬더니 지 맘대로 한다. 뽑아줬더니 우리랑 소통하지 않고 일을 안 한다. 검찰개혁하라고 뽑아줬는데 검찰개혁 안 하고 있더라. 언론개혁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대의제의 배신이거든요. 그러면 배신하는 정치를 어떻게 다시 국민의 뜻에 맞게 주권자의 뜻에 맞게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치개혁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그 혁신공천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긴 한데, 수많은 경선들을 통해서 이 대의제를 배신했다라고 알려졌던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경선에서 탈락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의제 보완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은 뭐 병리표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 때 선수로 뛸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제3의 영역, 이제 국민들이 어떤 법의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회는 그 기초를 만든 그 법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국회와 관련된 입법은 국회가 스스로 하지 마라라는 정신을 좀 구현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장이 누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앞에 이제 과제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번엔 좀 책임 정치를 구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오고 그것을 넘어서서 국회 절대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임위 전체를 가져오는 것도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다 부담하겠다. 대신 권한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석수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것도 선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논의들이 뭐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개혁은 그동안 중요하게 논의됐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는 사실 약간 후스름리로 좀 밀려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추천할 수 있는 인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것과 법관 인사에 대해서 사실상 또 대법원에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상식과 법관정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원인 중에 하나도 그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사법위원회라는 별도의 독립된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이 조직에서 법관의 인사를 사후적으로 하다 보면 그 판결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자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실제로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는 별도의 사법위원회를 들어서 법관 인사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판결문 공개가 아직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도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헌법상 사법권이 법관에게, 그러니까 법관과 법원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배심원들이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심원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부르는데 배심원이 판결하면 판사가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그런 법 제화를 위해서는 좀 헌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대법원을 대구 이전하자라는 것도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그 기존의 사법농단을 좀 줄여보자라는 것이어서 그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과 법원, 사법부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이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지고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법원을 대구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자라는 것들을 저희가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도 좀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좀 봐야 되는데 탄핵 절차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의 의사를 받고 있는 국회가 3분의 2로 만약에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것을 다시 심판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은 뭐 어색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구성에도 국회 동의를 반드시 좀 필요로 해야 된다라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법관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지명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하지만 뭐 형식적인 절차인 것이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임명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아까 말씀드린 민주적 정당성과 동떨어진, 멀리 떨어진 상태로 구성이 되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을 보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이 간접 정당성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간접적인 정당성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를 광주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일종의 폭주를 하고 있는 개념들인데,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헌법 개정 사항인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절차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당연히 어떤 법에 따라서 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법이 없고 내부 규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절차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까 그 검찰개혁에서 수사절차법을 만들자라고 아까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수사절차법을 만들자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뭐 여러분들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4년 연임제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결선 투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은 적어도 국민 주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결정하지 말고 국회가 의결하면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탄핵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발의권, 그러니까 정부 법률안 발의권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제가 시작됐고 대통령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거부권과 대통령의 정부 입법 발의권의 두 개를 다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대통령제를 너무 지나치게 강화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2요구권만을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그럼 법률안 발의권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사실 입법 실무, 입법 현실을 들여다보면, 저도 사실 국회 들어가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 국회 들어가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세요.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실무는 사실상 정부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무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반대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중검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법을 심사할 때 소위에서 심사하는데 소위에서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는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반대하면 여당 혹은 야당이 반드시 반대합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 법 지금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입법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려면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어요. 사실 그 시간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 공론화를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반대하면 법을 통과를 못 시키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법률안 발의권을 아예 삭제하고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정부의 입김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정부가 증액을 동의해야지만이 국회가 예산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뭐 예산안에 대한 권한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어, 국회가 감액만 시킬 수 있지 증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저 증액 동의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감액을 시키면 예를 들면은 뭐그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켰다 혹은 검찰에 대한 수사권 어, 예산을 감액시켰다라고 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줄여버렸던 R&D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이 예산을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국회는 가고 싶어도 정부가 증액을 동의를 못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시켜놓고 증액은 하나도 못 시키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사실상 기재부에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근데 예산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고 또 감액만 시켜놓으면 온 언론은 국회 탓만 하거든요. 기재부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국회 탓을 하다 보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기재부에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저 예산안 증액동의권 저 한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현안들로서 이제 특검법 등을 추진해야 되는데 해병대 최상병 사건 당연히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5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저희가 지금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건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김건희 주가 조작 그 특검법이었죠. 근데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면 계속 지금 제재를 받고 있어서 저희 보좌진도 여사라고 쓴 것 같은데 제가 저 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에는 어, 제가 이 법이라는 것은 그 헌정사에 영원히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저 법명에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는 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법 특검법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법이 통과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당론 발의하고 정의당과 같이 공조하느라고 정의당법을 통과시켰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그 발을 저렇게 내디디니까 정의당도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법명에 넣었죠. 저 말 자체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도 표현이 되고 그것을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것. 이 상황이 저 법명에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법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 이건 이제 한동훈 특검법으로도 불리긴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저 사건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뭐 술파티 의혹으로도 지금 알려져 있긴 한데 그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이제 수많은 특검법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특검법들을 개별 특검으로 다 나누다 보면 사실 저희가 특검을 추천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들 눈치 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찾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라서 저 특검을 좀 모아서
어떤 통합 특검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 말고 별도의 다른 중요한 우리 국회법상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제가 보완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어떤 전략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 더 이상 협치라는 이름으로 이 총선의 민의는 협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 배분 문제도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협치이긴 하죠. 그런데 협치가 안 될 때에는 다수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수결로 가야죠. 지금은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종의 정치가 좀 실종되어 있는 그건 뭐 이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는데 정부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협치를 우리가 목맬 게 아니라 책임 정치를 해야 될 때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책임 정치가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특위는 저는 당 특위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특위까지 굳이 만들 필요 없이 당 특위를 만들고 검찰 개혁은 법사위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헌법 개정,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제들은 헌법 개정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진짜 새로운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이런 헌법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더 나가서 기후위기 저출생 대책 특위가 21대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유명무실화 됐거든요. 그래서 22대에는 이런 특위들을 좀, 이제 내실화시키고 실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특위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대응 전략도 22대 국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롭고 용기 있는 김용민 의원님.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오한나입니다. 저는 검경 분리시키는 법이라든지 정치적 중립 이런 것보다도 한국 검찰의 기소 남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검찰의 조작 날조, 진술 조작, 술 파티 등등 미디어에 보도되는 이재명 대표님 케이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어거지 기소로 몇 년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케이스를 기각시킬 뿐 아니라 검사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고 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악의적 기소 금지법에 의해 검사나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단지 그런 목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도 법정에서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벌금을 물게 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처벌법 때문에 검사들이 함부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 일련의 처벌법을 영어로 prosecutorial misconduct, malicious prosecution, frivolous lawsuit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도 경찰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음주운전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기에 공유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의뢰인이 보조망대가 되어 달직자로 운전하는 걸 어떤 시민이 목격하고 신고해서 경찰이 동원되어 잡혔습니다. 잡히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의뢰인이 달직자 운전은 끝나고 길가 후미진 곳에 주차하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골아 떨어진 사람을 깨워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음주운전 표준치의 3.5배가 나왔습니다. 0.08이 표준치인데 0.27이 나온 것입니다. 명백한 음주운전 케이스였죠. 그런데 경찰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체포영장 없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안 제4조에 보장된 Freedom from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라는 헌법을 어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든 체포하려면 probable cause나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의 의뢰인은 이미 현장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probable cause, 즉 음주운전일 거라는 의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음주운전 의심은 갈치자 운전을 목격할 때 생기는 것이지 주차된 차 안에서 얌전하게 잠자고 있는데 probable cause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는 체포영장이 있어야 수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채취한 알코올 농도 증거는 불법으로 채취한 것이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케이스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알코올 농도가 3배 이상이었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위법 행위 때문에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케이스에서 조작 날조를 일삼는 검사들이 처벌받았습니까? 케이스 기각됐습니까? 최혜병 케이스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적반하장으로 처벌하고 배우 이성균 씨 케이스의 경우는 만약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경찰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첫 질문은 현존하는 형법으로 불법 검사들을 징계하는 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횡포가 두려워서 속수무책인지 아니면 혹시 정관 예우에 의존하여 전화 몇 통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타성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연구를 게을리하여 그런 처벌법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건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 적에 그 지인인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그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검사하다가 판사하다가 변호사가 됐는데 뭐 전화 한 통 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22대 국회에서 악덕검찰 처벌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와 관계해서 검사들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채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유명한 O.J. 심슨이 살인 혐의 케이스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는 패트릭 맥케나라는 사설 탐정의 화력이 컸습니다. 사설 탐정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검사가 정의롭고 정직하게 수사해 주기만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놔도 증거 조작 날조를 밝혀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섭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아니라고 수치미 떼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니 사과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열어봤습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여담으로 혹시 페리 메이슨을 아시는지 페리 메이슨이라는 것은 사설 탐정과 크리미널 디펜스 변호사가 콤비가 되어 피고의 억울한 누명을 지켜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드라마인데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페리 메이슨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들었습니다. 한국도 변호사들이 용감해서 검사들도 까딱 잘못하다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설 탐정 제도가 한국에도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만약 없다면 이 또한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감옥 형량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라는 명령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의문입니다. 감옥에 1, 2년 갔다 오면 수십억 달러 착취한 것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법제도라면 범죄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탕하고 감옥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질문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해서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문이지만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많이, 대한민국 현실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답을 드릴게요. 우리 형법에도 검사가 수사나 기소를 할 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들을 일부 좀 넣어놓긴 했어요. 대표적인 게 직권남용이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증교사, 혹은 모해 위증교사, 뭐 증거인멸, 뭐 등등 이런 범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수사를 합니까? 검사가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걸 검찰이 감싸주기 바빴지 그거를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사건 아니면 공안 사건 이런 사건들은 검찰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아니면 역량을 집중해서 수사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위법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막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도 봐주고 싶죠. 그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의지가 없어서 처벌을 못했던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법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만약에 그거 빼고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것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간 그렇게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진술 증거들. 참고인이 어떤 회유나 협박을 당해서 혹은 고문을 당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증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법원이 되게 용기 있게 결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이 여지껏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진술을 이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그때에만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 지금 법에 현행 형사소송법에 돼 있는데 그렇게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가서 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지 않고 어떤 회유나 협박을 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나는 회유를 당했습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했잖아요. 그러면 회유 협박이 없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입증 못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검사가 입증 못했으니까 이 사람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으니까 증거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진술에는 임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 믿기는 좀 어렵네. 이렇게 해서 증거 능력은 있지만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제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이 사건을 조작하는 종합적인 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저렇게 사건을 조작하려고 이렇게 진술을 막 연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진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해당 검사는 정말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니까 엄벌에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 피해자는 지금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기껏 조작한 사람은 위증교사이고 위증교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렇습니다. 모해위증 가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실제로 그것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검사들이 수사하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하지 않게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굉장히 좀 유명무실하게 돼서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법제도의 보완은
사건 조작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고 혹은 법 왜곡죄까지 같이 만들어서 처벌 조항을 강화시켜 놓고 공수처를 내실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 법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조작 사건에서 왜 진술의 임의성을 가지고 위법한 수사를 법원이 눈 감았느냐, 왜 눈 감아줬느냐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려야죠. 이 물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좀 마련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각각의 나눠진 개혁 과제 같지만 종합적인 개혁 과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드라마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꼭 보시기 우리 바랍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사립 탐정은 현재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불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사립탐정이라는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고 용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쉽진 않고요. 그리고 사립탐정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합법화된다라고 하면 실효성을 갖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실질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CCTV를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공기관에 어떤 문서를 합법적으로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사립탐정이 실효성을 못 가질 수 있고 일종의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심부름센터처럼 몰래 미행해서 몰카 찍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립탐정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제 그런 합법적인 증거 수집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지금 그 한국 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론이 사립탐정에게 이런 권한을 주자라는 것이 쉽게 용인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찰 출신들이 경찰 퇴임한 이후에 이 사립탐정을 하고 싶다. 그동안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국회에도 여러 번 입법 청원도 많이 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좀 좌절됐습니다. 한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변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넓혀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 논의들이 지금 같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늘어나면 사립탐정의 역할을 변호사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 3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기존의 사법연수원 혹은 이제 지금 로스쿨이지만 하나의 저기 교육기관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라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검사를 상대로 뭔가 공격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한다? 이런 거 쉽게 생각하기 어렵죠. 한 달에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니까 얘가 야, 저 사람 밥줄을 어떻게 끊어?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독립된 아예 제3의 사립탐정 같은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논의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 법은 예, 황운하 의원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왜 형사 판결에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 우리 제3범죄라고 불리는 거 있죠. 사기나 배임이나 횡령 혹은 절도 이런 제3범죄에서는 배상 명령을 판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이 아, 뭐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 피고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짜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산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별도의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이 열려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형사재판에서 같이 하느냐? 라는 그런 반론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중요한 반론 중에 하나가 그거죠. 형사처벌을 형사 이제 온정주의가 여기서 이제 작동하게 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게 만들고 형사 형량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판결이 흘러갈 우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분리시켜 놓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 체계의 좀 차이 혹은 법에 그 접근하는 철학의 차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철학적인 고민보다는 온정주의가 많이 작동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쉬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죠. 뭐 그 사람들이 정관을 선임해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그 형량을 선고할 때 우리는 피고인의,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의 입장 혹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반성하느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춰라 라고 해서 사법에 좀 전환을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 사법에서. 그래서 이런 쪽의 요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피해자 단체들이나 피해자 중심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보완하는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그렇게 이렇게 좀 해야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횡령을 했는데도 그래서 1, 2년 그 감옥만 살고 돈은 그대로 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것이 하나도 그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법탐정 그 제도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저도 그 케이스를 할 적에 사법탐정들을 수시로 채용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검사가 조사한 것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검사가 검사를 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설 탐정 그 제도를 강화해가지고 검사들의 비리를 찾아낼 수 있는 페리 메이슨 그 드라마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그거 보면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자카르타에 7년째 살고 있는 오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동지님들 너무 반갑고요.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함께 내주신 김영민 의원님 너무 감사드려요. 검찰 개혁에 가장 선봉해서 어려운 걸음 하시는 거 많이 응원드리고요. 꼭 법사위원장 되셔서 마무리까지 정의롭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 줌 미팅이 약간 법사위원회 같은 법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은 네. 저희 대외국민들은 거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거의 진보 진영의 정말 주옥 같으신 글로벌 인재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보다도 제 국민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진보 진영의 확장성을 위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더 민주당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해외 동포들이 투표하기 위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경우에 따라 4시간에서 5시간, 왕복 10시간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선에서 우표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경우 장거리 투표 대상자에게 우표 투표를 가능하게 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은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 가능할지 그리고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는 조항을 넣으면 세종시로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이 완전 이전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질문이고요. 어,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그 민주당 내에 국제국하고 세계 한인민주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네, 재외동포를 위한 소통 창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 소통 창구가 사실은 그냥 이름은 있을 뿐 저희의 소통 창구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국민들의 어떤 뭐 민주당 지지를 위한 각지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확한 소식, 정보, 이런 것을 조금 더 가까이, 문턱이 좀 낮아진
그런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앞으로 개설이 가능할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은요. 요것도 제가 적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시 들어갈 더 나은 나의 조국을 위해 작은 일이지만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민주당의 자산임을 잊지 마시고 그 자산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소통 창구를 꼭 만들어서 글로벌 인재의 자산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좀 짧게 말씀드려보면요. 그, 먼저 그 우편 투표 문제는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법을 실제로 발의했고,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뭐, 저희 여당 쪽에서 계속 좀 반대 입장을 저희가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처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21대에서 저희가 통과를 못 시키면 22대라도 반드시 좀 통과시키자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좀 공론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가능하면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들도 가능한 합의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강행 처리를 한다. 이런 입장들은 이제 22대에는 좀 분명하게 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법은 그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일지까지는 제가 이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룰도 아니고 이거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들이지 어떤 굉장히 그 예민한 룰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투표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서로 양당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첨예한 대립적인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필요하면 이 부분은 강행 처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새 원내대표가 될 박찬대 곧 원내대표에게 이 부분은 꼭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21대에서 이미 설계 예산은 다 그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일부 이전을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법사위나 뭐 운영위 뭐 이런 정도 한두 개만 빼고 음, 그 대부분의 상임위를 세종 국회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아예 헌법에 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줄 집어넣으면 아예 수도 자체를 행정 수도를 옮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하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발의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아예 그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헌법 개정할 때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면 수도를 우리가 조금 더 그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한 방식의 수도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수도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라는 게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삼권 분립이 하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예, 사법 수도를 아예 대구로 옮겨 놓는 거 어떻겠느냐. 물론 이제 대법원을 광주로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광주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더 논의해 볼 문제인데 하여튼 취지는 사법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정관 비리도 좀 끊어내보자. 이런 것도 사실 안에 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논의해보는 것도 있고, 뭐, 그 이미 세종의 국회의사당이 이전하는 것으로는 거의 좀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 수도는 아예 세종으로 가고 행정을 담당하는 곳을 뭐 같이 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 그런 거는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부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확실히 좀 좋긴 좋더라고요. 일을 굉장히 자주 만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을 필요성, 거리를 좀 가깝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당부 겸 또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소통 창구가 당내에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소통 창구들이 있긴 한데 그 저도 이제 해 저기 등포분들께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대로 역할 안 한다. 오히려 거기서 또 막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당 지도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막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대신에 그 당대표나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에게 이 얘기 좀 다시 한번 전달하고요.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저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때 이제 새로 뽑힐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대표는 연임하실지 모르니까 아직. 최고위원들은 아마 새로 뽑히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도 이걸 좀 미리 얘기를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한편,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저는 이 중회의장이 굉장히 소중한 장소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송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뭐 간담회, 저는 사실 이제, 어, 제가 직접 가서 뵙고 간담회를 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이렇게 줌 간담회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줌 간담회를 통해서 국내에 돌아가는 현안들이나 필요한 의견들 교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필요하면 다른 의원들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미주 지역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로 보는 한국의 언론개혁 방향입니다. 저는 송영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좀 많이 봐서 많이 봐야지 우리가 거부감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16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헐크 호간, 유명한 프로레슬러 성관계, 헐크 호간의 성관계 영상을 가오코 미디어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이 걸린 1심에서 1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2,510만 달러예요. 예, 뭐 회사랑 CEO랑 편집장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제 파산 법원에서 3,100만 달러로 서로 합의를 하고 가오코 미디어를 파산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톤 텔레그래프라는 언론사에서 두 기자가 1969년에 한 건설업자가 이제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고 연방 반범죄 대응 특별팀에 비밀 투서를 합니다. 이건 보도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특별 대응팀의 메모를 연방주택은행 이사회와 공유하다가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가 자금 조달이 막히고 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목수료 전향했어요. 그래서 근데 5년 후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저 기자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망했구나. 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됐는데 1980년에 1심으로 920만 달러. 이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예, 실질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서 결국 순자산이 250만인 알톤 텔레그래프도 파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 TV쇼입니다. 1995년에 제니 존스 쇼라는 이제 동성애 비밀 연애 에피소드가 방영이 됐는데 이제 이 게스트 조나단 슈미츠는 전 여자친구를 만날 줄 알고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와서 자기는 관심이 없다 하다가 이제 서로 분위기도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일 후에 슈미츠가 아메티오를 살해해서 재판에서는 이제 슈미츠는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TV 프로그램 제작들에게는 2,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액수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개인의 안전과 이런 그런 것을 배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1973년도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서 이제 형사 변호사 리처드 그 스프레이그 검사 시절 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있었던 일은 1963년도였어요. 그때 이 검사가 친구인 경찰청장을 위해서 살인조사를 기각했다, 무마했다 주장을 했는데, 뭐 1990년도에 두 번째 재판에서 3,400만 달러, 그 다음에 2심에서는 좀 줄어서 2,400만 달러인데 여전히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는 결국은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서 23년의 법정 소송 끝에
이 엄청난 액수의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에 1월에 이제 CNN에서 니콜라스 샌드만 고등학생과 그다음에 원주민 부족 그 장로 네이선 필립스 간의 이 대립을 보도를 했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CNN이 샌드만의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는 소수 집단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 고등학생 폭도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억 7,500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2020년도 1월에 CNN이 샌드만과 배상 합의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액수는 모르지만 뭐 작지 않은 액수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론이 뭐 매번 이렇게 배상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에는 CNN이 이제 세인트 메리 메디컬 센터 소아 심장외과 프로그램이 사망률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률은 사망자 수를 수술수로 나눠서 계산했는데 이 의사인 마이클 블랙이 뭐 잘못했다고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항소법원은 그 명예훼손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추구에 필요한 실질적 악의를 입증 못했다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플로리다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는 CNN이 뭐 큰 거짓말을 했다. 트럼프가 또는 뭐 트럼프가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유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4억 7,500만 달러의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 그것도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는 그런 주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할 수 없는 확인 가능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적어봤는데,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지, 무슨 목적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보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파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공인과 사적 임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공인은 보도가 조금 부정확했어도 실질적 악의가 없었다면 인용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법당국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언론이 맞서서 특종하는 그런 공생관계를 깨트려서 불법적인 피의 사실은 엄격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언론개혁 추진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 우려가 있다. 뭐 과잉금지 정책에 위반된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정정보도 시간을 동일하게 추진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와 편집관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논리적인 그런 반박이 22대 언론개혁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22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법안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 그런 시기 정도에 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21대 국회의 본회의 현재 계류 중이라 저는 21대 국회에서 5월 28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그때라도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잘 안 됐을 때에는 22대로 넘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난번 그 법을 저희가 추진했을 때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 다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중처벌 논란 이런 것들은, 뭐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받는 것은 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것과 실제 다른 법 제도에서도 이미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처벌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논란 때문에 저희가 만든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자는 빼고 언론사를 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의 이제 수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수정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처벌은 개인에 대한 기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방식.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논란은 뭐 더 나오기 어렵게 좀 구조를 만들어 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을 보면서 저도 약간 속 시원함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렇게 거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의를 실현하는데 너무 주저를 해요. 너무 신중하고. 이거 해도 될까? 해도 될까? 왜냐? 단 한 번도 그렇게 시원하게 정의를 실현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아시는 것처럼 친일청산도 저희가 제대로 못했고, 그런 역사들을 계속 거쳐오고, 세월호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고, 제대로 거기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사람들을 시원하게 처벌해 본 적이 없고, 그 책임을 물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리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게 현재 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퍼져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국회의원들도 똑같아요. 뭔가를 정의 실현을 하려면 막 고민부터 합니다. 이거 해도 될까?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고민부터 합니다. 국민들이 답답해서 이거는 좀 밝혀내라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금 장애 요소가 됐던 것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선거 앞두고 언론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추진한다라고 하면 26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이랑 대척점에 있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 하나도 벅찬데 언론개혁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때 지금 있을 때 빨리 끝내자가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못한다면 22대 때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의 흐름이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지나치게 탄압하고 통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을 먼저 보장해 주는 게 먼저다. 라는 게 지금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22대 국회 초반에 끌고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지금 분위기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21대, 다시 강조하지만 21대 때 기왕 있는 거 빨리 처리하고 끝내버리자. 선거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버리자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 고민들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 언론개혁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반론 혹은 정정보도 청구의 좀 실질화, 우리가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이런 패턴들을 고려해서 그런 실질화하는 것과 그리고 언론 보도 한번 잘못하면 진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특히 매출액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법에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매출액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매출액에 연동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의 매출에 연동돼서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네이버나 다음, 이 포털 사이트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잘못하다가는 악의성이 입증되면 그 매출액에 연동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매출 막 몇 조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털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지금처럼 그 보도를 자기들이 알고리즘으로 편집해서 내보내는 것을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 포털의 공정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케이팩 미주민주참여 포럼 대표이자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라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고 미국에서 대규모 피스 컨퍼런스를 열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로부터 직무 정지당하고 해임당한 전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최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반갑습니다. 빌려서 그 부당한 불법 행위에 맞서서 함께해 주신 70분의 미주동포, 해외동포들의 고발자,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요. 미 역사상 아마 처음인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런 강단과 또 정의를 향한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앞서서 국내 문제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반민주, 반평화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다라는
하는 결론을 드리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라는 그런 명령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대결과 전쟁 위협의 어떤 풍전등화 속에 빠져버린 한반도 평화를 복구하라는 그런 노력을 힘차게 하라는 그 민주당과 야권에 대한 당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저도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 김용민 의원님 같은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도 오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물론 현재 대한민국 내에 긴급한 부분은 여러 가지 민생 이슈, 민주주의 이슈, 검찰, 언론, 뭐 사법 여러 가지 개혁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따졌을 때 긴급한 것을 먼저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들을 항상 해나가야 된다. 한반도 평화 이슈는 결코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끼리 남북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수백 주에 따르는 그 이념 갈등, 이 분단에 따른 그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으로 지금 되어 버렸는데요. 이 미국을 설득하고 조건 실건 또 미국을 움직여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는 일들은 여와 야를 따지기 전에 특히 민주당, 우리 민주평화 세력에서는 너무나도 중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용민 의원님 아시겠지만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 회기에도 미 연방의회에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요 요지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그리고 북미 간의 외교관계 수립입니다. 그동안 한미관계가 70 몇 년을 이어왔지만 항상 쉬운 아젠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강화법안, 결의안, 김치의 날, 한복의 날, 뭐 이산가족은 좀 어려운 거지만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가 미 의회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획기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한국 국회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선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주년이 벌써 돼가는데 거기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조차도 처리 못하는 우리 국회였어요. 하물며 미국에서 나와준 이 법안에 따른 비슷한 법안조차도 발의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현 정권의 무도함 그리고 어떤 그 압박, 현재 그 남북 간의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자체를 위장 평화쇼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현 정권의 이게 무도함에 이제 눌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한편으로 똘똘 뭉쳐서 이 일들을 진척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조금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해외 동포들은 뭐 케이팩뿐만이 아니라 많은 평화의 활동가들이 정말 눈물로써 그리고 자기 시간과 어떤 경비와 모든 것을 들여서 열심히 미 의회를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분단의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전혀 한국의 뭐 정부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국회에서도 이렇게 장단을 맞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민주당은 국내 이슈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개혁 과제도 너무나 많고요. 민주주의 세워야 하고 민생 과제 많지만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한순간에 한반도는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산업 기반, 모든 체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0석 가까이 얻었을 때 22대 국회에서는 좀 함께 이 일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용민 의원님 같은 어떤 리더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나서줘야 되는데요. 아까 그 오선희 인도네시아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보는 민주당은 너무 각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 아까도 뭐 국제국도 있고, 뭐 당대표실도 있고,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산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를 방문해요. 이번에도 사실 국회의장께서 그분은 이제 지금 당적은 없지만 민주당 당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싱턴에 저번 주에 가서 10일 동안 연방의원들하고 미팅을 하러 돌아다닐 때 그 자리에 9명이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예를 들면 동포간담회를 할 때도 외교부 공간에 다 모든 거를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한반도 법안이 나와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거기 와서도 동포간담회에 순보수 우파적인 분들을 모아놓고 동포간담회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몇 명 왔어요. 사실 저쪽 당에 비서실장 되신 분, 뭐 주호영 의원, 이쪽 당에 안규백, 윤호 의원 왔지만 이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을 몇 명 만났을 때도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돼. 특히 민주당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데 4.10 선거 전에 많은 의원들 후보들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조금씩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여든 야든 이 국회가 사실은 동포들의 활동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도 해외 투표가 62.8% 최고로 나왔지만 그 투표가 몇십만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그런 이 조언들은 한국 국회의원들, 한국 정치권이 해외 동포들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5,200만에서 5천만으로 줄고 있고 해외 동포가 800만 명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동포들이 2,500만 명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이 남북미 화해 협력을 했을 때 이 모든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북한 동포들까지 우리의 자산이 되는데 그거를 좀 넓게 보시고 좀 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은 약속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에서 미 의회에서 나온 HR 1369를 좀 들여다보시고 비슷한 법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왜 먼 태평양 건너 미국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 태평양 건너 먼 나라에 있는 나라의 평화를 얘기하고 종전을 얘기해야 됩니까? 한국 국회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김 의원님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좀 지금 21대 국회, 특히 이제 민주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참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변 활동하고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통일법학회 그리고 통일위원회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국내에서의 통일운동 같은 것들을 좀 해온 사람이죠. 그 활동의 영역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법조 영역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쪽에 포커싱을 좀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좀 그 외국과의 관계 혹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합의문들에 대한 비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에도 비준을 못했던 것이 좀 제일 아쉬워요. 그 사실 우리 정부였고 우리 정부가 계속 해왔던 합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북한 합의에 대해서 왜 국회가 비준을 하지 못했느냐.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대가 심했지만 심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좀 정리를 하자 했는데 아시잖아요. 민주당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선거 앞두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논리로 거의 모든 게 다 무참하게 무너지거든요.
검찰개혁도 선거 앞두고 하면 안 된다. 언론개혁도 선거 앞두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남북 간 문제도 선거 앞두고 우리가 괜히 건드리면 안 된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선거 앞두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항상 모든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과제들은 선거 앞두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는 아직 초선이지만 초선들을 약간 그렇게 선배들이 길들여 온 것도 있습니다. 야, 너 튀지 마, 혼자. 지금 우리가 다 알아. 우리가 다 중요한 거 아는데, 지금 선거 앞두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선거에 집중해. 뭐,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초선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세게 못 냈던 게 좀, 저희도 뭐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2대 국회는, 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질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인 22대 국회와 새로운 민주당 정권인 22대 국회가 저는 나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선 저희가 이겨서 정권 교체한다고 보고 있고, 대선 시기가 언제냐도 저는 유동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유동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민주당 정권인 22대 국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권인 22대 국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때 지금 논의됐던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관련된, 그러니까 법률은 뭐 조금 별도로 하더라도, 비준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남북 간의 수많은 그 합의문들을 비준해야 된다. 6.15 뭐 선언부터 시작해서 14, 4.27, 뭐 74, 좀 멀리는 74 선언까지 다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국회 비준 끝났다. 법률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아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 굉장히 최우선 과제로 꼭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그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또 하기 어렵거든요. 150석 밑으로 떨어지면 추진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 정권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열차게 저도 좀 나서서 추진을 하겠다는 건 뭐 분명하게 약속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법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그 유사한 법 혹은 저희가 필요한 그 유사한 뭐 결의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법안이나 결의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의할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북한 인권법이랑 항상 연계지어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시키는데 저해하는 것들을 같이 막 들고 나오면서 이게 좀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풀렸던 것들도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하나 좀 빨리 처리해 나가야 된다. 아까 중요한 거, 긴급한 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일종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방해하는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장애 지점이라는 것이 뭐 전체 시스템을,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다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일 장애 지점은 검찰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그 굉장히 큰 단일 장애 지점으로 저는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윤석열 정권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매우 긴급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상대적으로 못 가졌던 것에 대해서는 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해주신 패널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려주신 의견과 이렇게 질문은 김용민 의원님께 전달해서 입법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